새로운 책을 소개합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종교와 근현대 철학까지 삶에서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자 최사장. 출판 웨일북스. 기획 리딩 송진호. 프롤로그.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코끼리는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의 심연에서 어렴풋하게 냉혹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엄마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것과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코끼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유를 향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것일지도 말이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게 된 것을 주저할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추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결국 그는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기원전의 머나먼 과거를 살아가는 고대 인류도 오늘날의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상징적 질서로 이주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고 제한은 부족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몽둥이를 든 자였고 동시에 매맞는 코끼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혼돈 속에서 현명한 자가 나타났다. 그는 길을 헤매는 이들을 멈춰 세웠고 자기 자신을 때리던 몽둥이를 내려놓게 했다. 사람들을 가르쳐 인간을 인간답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빛나는 질문들을 다시 꺼내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다. 준비운동. 세계의 구조와 판단 중지.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다.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바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몸을 풀어주고 가득 찬 배 속도 좀 비워줘야 하는 것처럼 거대 사상의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굳어있는 머릿속을 유연하게 하고 비워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운동을 지금부터는 세계의 구조화와 판단 중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세계의 구조화란 말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세계를 추상화해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하나의 사물에 세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구종에 따라 수많은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스승이라고 해보자. 제자가 와서 묻는다. 세계의 근본 구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승이라면 이렇게 답할지 모른다. 세상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단순하고 명료한 구조다.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스승이라면
세상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뉜다라고 답할 수도 있겠다. 이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승이라면 세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있겠고, 종교적인 스승이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어떤 구조화가 가장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조금 더 근원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자아와 세계의 이런 구분이 어떤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구분은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그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차이를 갖는다. 실제로 고대의 현자들은 자아가 무엇이고 세계가 무엇인지를 깊게 탐구했다.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운동은 세계를 두 개의 근본 구조로 구분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다. 자아와 세계, 이러한 구조화는 두 개의 근본 구조로 세계화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단 중지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선입견을 멈추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언제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 실제로 당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색안경을 벗은 적이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색안경의 브랜드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는 브랜드 이름은 기독교, 불교, 과학, 자본주의, 유물론, 공리주의, 불가지론 등이다. 이슬람교, 힌두교, 공산주의 등의 브랜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점은 모든 이가 취향에 맞게 색안경을 선택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것은 색안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색안경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주의 탄생. 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세계가 탄생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는 우주의 탄생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당신이 이러한 우주 탄생의 비롯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기록을 신뢰한다. 구약 성서에 기반하고 있는 아브라함 개혁의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인구가 전체 인류의 54% 정도가 되니 말이다. 종교적 설명에 거부감이 큰 사람들, 혹은 정규 교육을 통해 과학을 접한 사람들은 창세기보다 빅뱅 이론에 더 친숙하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먼지보다 작은 매우 압축된 상태에서 대폭발과 함께 지금의 크기로 팽창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도 빅뱅 이론에 꽤 친숙하고 이것이 우주 탄생에 대한 매우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빅뱅 이론이 등장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르트가 대폭발 이론을 제안했을 때 과학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가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동시에 그의 이론이 근대 과학이 그토록 몰아내고자 했던 기독교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빛이 있으라. 빅뱅 이론은 어쩐지 창세기를 연상시킨다. 지금까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첫 시간은 함께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은 인류의 탄생과 그 흐름을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